대표님과 함께 하실 텐데 어제 시장 밤사이 내용들 중에서도 일단 뭐 물가지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개별적인 시장 이슈도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7월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벤트가 7월 초에 확 몰려 있어요. 7월에 잠정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 있죠. 이어서 7월 10일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한 이슈도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소외를 느끼고 있는 코스닥 관련해서도 7월에 어떠한 정책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요목조목 여쭤보겠습니다.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어제 발표된 물가지표 내용부터 살짝 좀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는 내려왔지만 4라는 숫자를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어제는 좀 만들어진 것 같긴 맞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요. 결국 이 물가가 만들어진 가장 네. 큰 원인은 국제유가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유가가 상승세가 지금도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네. 이미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오늘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70달러대 초반이면 맞아요. 사실 5월이 정점이다라는 기대가 훨씬 더 시장에선 설득력이 있는 거고 결국 시장에서 이 물가를 어떻게 볼 거냐가 결국 국채 시장에서 드러나는 건데 네. 오늘 미국 국채 2년물 또는 국채 10년물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아마 지금 일주일 내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는 물가가 지난번 5월이 정점이었구나. 그리고 지속성을 갖는 물가라기보다는 뭔가 일시적인 물가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시장의 그 중지가 모아져 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와 비슷했던 사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 쇼크라는 때가 있었어요. 1974년 때 그때부터 1980년도까지 유가가 올랐을 텐데 그때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5년 내내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동 전쟁이 나고 나서 유가가 곱하기 3이 올랐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때 뭐 3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60달러에서 3이면 얼마입니까? 180달러. 예, 180달러까지 가고 그게 고착화되면서 계속 올랐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다라면 네네. 이번에는 우리도 되게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었죠. 유가도 그렇고. 그쵸. 그런데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지금 정상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이게 뭔가 지속성을 갖는다던가 또는 연속성을 갖는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그건 아니지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겠죠. 뭐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혹시 이스라엘이 또 이런 휴전 협정을 깨고 다시 뭔가 조금 이제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뭐 이런 게 마지막으로 좀 앙금 정도로 남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죠. 트럼프가 이걸 용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잘못되면 뭐 중간 선거에 대한 부담 그 이상인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알아야 될 부담도 너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이번에 그 협의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가 굴욕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란하고 협상을 한 거죠. 그만큼 물가가 너무나도 급했던 거고 이건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잡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거의 끝장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건데 뭐 네타냐후가 저런다고 해서 네타냐후가 저러는 걸 가만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좌시하지는 않겠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를 정말 가만히 두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에 있어서 미국 선거에 있어서 이 유태인이라는 존재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네타냐후가 제가 보기엔 무슨 뭐 유태인이 아니었다라면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유태인이니까 이거 뭐 정치 자금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뭐 요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나름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시장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물가가 정점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점차 확산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대표님, 근데 네. 우리가 유가와 금리 얘기 계속하면서 그 유가가 떨어지면은 10년물 금리에 대한 뭐 하락도 예. 좀 나타날 겁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아요. 유가 네. 떨어지는 속도만큼이 예. 빠르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구조적인 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전만큼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가 첫 번째인 게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미중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관세 영향도 일부 있고 관세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도 이미 관세를 내고 있죠. 그만큼 제품 가격이 크든 작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원유 수급도 그렇지만 이 전쟁이 있기 전에 그 훨씬 이전에 보면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글로벌이 분업화돼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은 중국, 뭐 원자재는 어디, 아니면 또 유가는 어디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각국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가 금액으로 보면 현재 거의 6경에 다다르고 있고 한국 돈으로 이게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도 한국도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엄청난 양극화예요. 양극화다 보니까 각국 정부는 특히 미국 정부는 특히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중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열심히 사주던 중국이 안 사주기 시작했고 유럽 국가들도 더 이상 미 국채를 사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채에 대한 매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럼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국제 가격은 원래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금리가 일정 부분 떨어지지 않는 역할도 돼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아니 지금도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더 많은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미국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야? 나 너희들 국채를 별로 선호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이 금리가 일정 수준 이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수요의 영향으로 예.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가격에 있어서 수요 예, 공급에 예.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더해서 GDP 예. 미국의 성장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도 이게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뭐 일정 부분은 2분기도 경제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네. 높죠. 일단 월드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서비스업 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고용도 좀 좋아졌었던 것도 네. 사실이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지 않겠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제조업의 혁명, 예를 들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혁명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나 저 물건을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기업들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내려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성장률이 괜찮은 것 자체도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더 커졌고요. 이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급등락과 반등이 있었다면 이번 6월에는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예.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게 고착화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예, 고착화. 변동성이 고착화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변동성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네. 현재 산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네. 현대 반도체 관련 기업의 두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제가 오늘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60% 가까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0종목이 넘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두 종목이 60% 이상이면 한국의 코스피는 그냥 반도체 코스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셨겠지만 이 기업들의 하루 움직임 폭이 10%예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른 2, 3% 이것도 아니고 10%대면 10% 곱하기 6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최소 지수가 6% 이상은 왔다 갔다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동성은 지수로만 보면 거의 1000포인트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ETF가 시장을 좌우하죠. 특히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서 그중에서도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서 그 침폭은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변동성이 큰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 주가다.
그만큼 우리는 그 피곤함을 안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우리가 이 높은 변동성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걸 쉽게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변동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변동도 그랬고 또 한번 볼게요. 현 상황에서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이들 기업들만 또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원래 또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연기금까지 나서서 너무 높아진 비중을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야 외국인들이 펀드에서 일정 수준 이상 반도체를 담을 수 없대. 그래서 많이 팔았어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연기금까지 가세라면 그 변동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변동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급격한 변동성으로 이루어질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변동성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변동성이 오고 났더니 실제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실제처럼 우려처럼 비춰졌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을 겁니다. 맞아요. 아마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런 초강세장에선 이런 변동성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끝을 보고 가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 중간중간 이걸 대응할 경우 물량만 뺏기는 현상들이 여전히 일어날 건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쵸. 반등하는 속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두 번째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비중을 크게 줄였던 분들은 또다시 사야 되는 부담인데 그냥 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쉬울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않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대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변동은 처음 겪어보는 거고 글로벌 역사상으로도 처음인 겁니다. 이 정도 지수의 변동은. 근데 거기서 무슨 대응을 하겠습니까?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말씀의 의미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뭔가 올랐다고 혹은 떨어졌다고 해서 비중을 변동시키거나 하지 말고 끝을 보고 그걸로 끝입니다. 비중을 그거 하고 나면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물량을 뺏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지금 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런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뺏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뺏기고 계시고 계속 없게 되고 뭔가 네. 대응을 한다고 해서 네. 안 해도 되는 대응을 굳이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러면 괜찮아요. 진짜 그 직전 고점에서 정말 잘 팔았다. 근데 이번에 급락할 때 정말 밑에서 잘 샀다. 이러면 괜찮겠죠. 그게 그럴 수 있는 어렵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폭이 너무 큽니다. 맞아요. 그게 마음처럼 쉬울 거냐. 특히 아마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고수요? 전 고수도 이거 못한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고수가 이걸 다 하겠어요? 쉰도 못하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아는 일반적인 고수라는 분들은 이런 변동을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고수분들은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큰 그림에 따라서 주도 기업이 뭔지를 알고 그걸 잘 케어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고수인 거지. 물론 이제 변동성 매매를 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수십 년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건데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건데 업력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시장에 진입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낮을수록 제가 볼 때 한 5년 이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 변동은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여전히 이 변동이 저 역시도 역시 대응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그만한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고 변동이 무서울 때는 끝을 보고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있어라. 그냥 행복했죠 뭐. 대응을 뭔가 예.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말라. 근데 시장을 보면 아까 이제 저희가 반도체 투톱의 시총 비중이 60%에 네. 육박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SK 스퀘어 그리고 삼성물산, 어제는 뭐 SK, 뭐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자가 붙은 관련한 그리고 SK자가 붙은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더 급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전체 시장의 한 거의 80%를 다예요. 예, 관련한 예, 종목들이 맞습니다. 움직이고 그 외에는 정말 더 큰 소외감이 지금 발생을 그리고 하는 이제 거잖아요. 그들 기업이 움직이는 건 일견타당한 게 네. 어쨌든 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할 텐데 그쵸. 특정 두 종목만 살 수는 없으니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벌어들인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실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관련 기업들이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점들도 작용을 네. 하지 않을까 싶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업의 가치보다 현재 들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의 가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분 가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저평가 얘기하면 차라리 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저평가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JP모건의 그 코스피 전망치가 어제 15,000. 전달이 됐어요. 네. 뭐 12개월 기준이겠죠? 네, 원래 12개월 기준입니다. 네. 항상. 15,000 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글쎄요. 만약에 반도체가 이런다라면 사실 지금 뭐 하루에 오르는 게 1000포인트씩인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15,000인 거지 퍼센트로 보면 한 60%거든요. 참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쉬운 숫자도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지수가 바닥부터 1년 만에 올라온 게 곱하기 3이 넘어요. 네. 300%가 넘는데 여기서 60%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보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기금의 비중 조절. 뭐 9천 갔을 때 얼마큼, 지금 뭐 만 갔을 때는 맞습니다. 얼마큼 하면서 지금 분석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진짜 출해되는 걸까요?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제는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물량이 쏟아진다가 아닙니다. 왜 이 물량을 쏟아내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불안전하고 네. 또 시장이 안 좋을 거란 전망으로 물량을 내놓는다라면 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들 국민연금도 시장이 너무 좋아서 또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 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놓는 거면 저희들이 볼 땐 오히려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못 사셨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속도 조절에 어떤 묘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가면 불리한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너무 급등하면 더 불안스러워하잖아요. 차라리 이 물량으로 잠깐 시켜주고 이 물량으로 시켜주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거래량들을 감안을 하면 과연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정도의 물량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일부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연금 입장에서도 폭 나가는 날 팔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그죠? 많이 오르는 날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열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연기금의 매물이 뭐 블록딜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매매가 아니고 장중에 출해되는 건가요? 그게 여러 가지 방식을 같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해서 장중에 내놓지 않고 네. 뭐 기관 투자가한테 일부 물량을 네. 그렇죠 넘긴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고 많은 방법을 동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많은 방법들을 보면 저걸 한꺼번에 전부 다 모든 기관들이 다 받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장에도 출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급등할 때마다 우리를 조금 이제 워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면 과연 우리한테 불리한 요건이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실제로 이제 뭐 7월이든 뭐 만피 넘고 나서든 그 연기금의 매물이 이거 좀 꽤 많이 출해되는데 싶으면은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하면 또 우리 이상엽 대표님이 딱 자, 나오셔서 이게 한국의 일이기 네. 때문에 미국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는 연기금 때문에 좀 연기금 때문이라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뭐 어떤 특정 어떤 거기서 좀 물량이 나와서 좀 쉬어가는데 미국은 별 문제 없더라 그러면 미국으로 따라간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미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기금이 마이크론을 밟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야 마이크론은 저렇게 올랐는데 우린 이렇게 조금 덜 올랐어 또는
뭐 특정 어떤 기관의 매물 때문에 좀 눌렸어 그런다면 제가 볼 땐 그 다음날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급 이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의 매도, 지금 뭐 환율에 네. 있어서의 부담 속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많이 팔 거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건 외국인 지분율로 봐야 돼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안 떨어지고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이 또 올라가다 올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분율은 그냥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외국인도 똑같은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아는 연금들도 그렇지만 운용하는 분들이잖아요. 운용하는 분들은 수익률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리스크라는 것도 고려를 한단 네. 말이에요.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뭐냐면 적정 비중을 유지하라라는 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적정 비중을 반도체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 매물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더 강해진 외국인 매물은 결국 환율에 또 부담을 주겠죠. 아무래도 환전하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 그리고 그건 현재 상수화돼 가고 있다. 변수가 아니라 그런 점들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1년 내내 물어봐 보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인이 파는데 올라갈 수 있어? 봐놓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안 이게 드리겠습니다, 되겠어? 앞으로.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그런데 그게 좀 다르면 괜찮은데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한 사실 이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은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이거는 내가 볼 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네. 있지만 이전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면 네. 그 질문은 이미 이 시장 속에서 제가 볼 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매도 왜 하는지 대표님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맞겠죠.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 더 맞지 물량을? 않을까요? 예. 결국은 지금 양쪽이 받아내고 같은 있고요. 거잖아요. 맞아요. 한쪽이 팔면 한쪽이 살 건데. 네, 네. 예. 정말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이 잘 받아내요. 돈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데 네. 만약에 돈이 부족해져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네. 돈이 부족해지면 그 돈이 특정 기업으로 더 쏠리겠죠. 그쵸. 그래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전체 시장은 안 되겠고 그냥 이것만 사지 뭐. 네. 다른 걸 오히려 다 팔자. 지금 사실 그 영향도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기들 기업들 빼놓고는 실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에 관한 어떤 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락하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충분히 이들 기업은 앞으로 실적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지만 우리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밀리는 종목이 많아서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요인 우리가 우려했었던 뭐 외국인 계속 주창침 1년 내내 파는데 괜찮아요라는 거 일단 그 내용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 사항으로 치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연기금 매도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파는 이유가 항상 늘 하락할 때도 말씀하시지만 펀더멘털이 변해서 그러면 문제가 전망이 되죠. 안 좋아서가 맞습니다.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리밸런싱 과정에서 비중을 덜어내야 돼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그릇의 크기를 늘렸는데도 그거보다 맞아요. 넘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 이후에 대표님의 코멘트들을 많이들 보면은 특수한 비용 이슈가 실적 발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그 노조 협의에 의해서 네. 임금들이 이제 10% 이상 주기로 명시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이제 충당금으로 많이 쌓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주주환원이 많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럼 이제 뭘 보자라는 얘기인 거냐면 그래서 실적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이슈가 있는다고 해서 장사를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주환원이 많아지면 주주환원과 관련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주가도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측면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내부적인 뭐 비용 이슈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세해서 봤을 때는 뭘 보면서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해가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제는 비교라는 것보다는 어제도 아마 나오셔서 우리 그 뭐 많은 그 마스터분들도 말씀을 네네. 주셨겠지만 어제 마이크론 실적의 핵심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보다 너무 좋았다.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예상치도 우리가 되게 좋게 본 거예요. 예상치도 야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는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혹시 이게 달성 가능?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넘었죠. 그 얘기는 현재 시장 전체 시장이 예상하는 그 누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한 여러분들이나 저의 상상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실제는 이만큼 좋은데 우리 이만큼 좋다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만큼 또 채워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계약 방식의 변경은 되게 큰 뉴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는 타당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 SK 한동희 연구원이나 여러분들이 참 대단히 좋은 어떤 것들을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알겠는데 정말 그러겠어라고 했다면 이제 그게 맞네라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의 안정성 결국 이번에 16개 기업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그 장기 공급 계약이 5년짜리고 자동차는 3년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한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제 조항들이 있다라고 하죠. 일단 선수금을 얼마 줘야 되는 거고 가격도 일정 부분 깎을 수 없고 혹시 이 최소 구매 물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러면 이 기업들이 드디어 이익의 안정성이 어마하게 높아지는 건데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이전에 이익의 어떤 안정성이 없을 때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흔히 얘기한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을 높여주겠죠. 예전에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도 PER을 그죠 5배 뭐 이 정도 못 줬는데 이제는 15배까지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지금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10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업사이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점은 시장에서 드디어 그런 쪽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보기 시작했을 정도로 간다라면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달라지면 사실은 똑같은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 이슈 중에서 우리 최근에 SK하이닉스 주가의 급등의 원인 중에 예. 하나가 또 미국 ADR 상장 예. 기대감 미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일본의 키옥시아도 액면 분할과 맞아요. 동시에 네. 미국의 ADR 상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또 관련한 투자를 더 많이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좋죠.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이제 들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적도 예상보다 너무 좋은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평가 작업들을 많이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결국 ADR로 간다는 얘기는 네. 여기서 받았던 그 저평가를 미국에 가서 미국 기업과 똑같이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해소하겠다. 거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 있다 보면 아까 외국인들의 수급상으로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갈 수 네. 있다 보니 더 많은 벤치마크라는 하는 기업들이 그 펀드들이 우리 기업을 담을 수 있는 살수 거거든요. 있죠.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여건도 좋아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인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네. 큰 물에서 놀고 있을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키옥시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보면서 그게 또 국내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가격에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게 그럼요. 되니까 네.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지금까지도 대단한 상승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주가의 말이에요. 레벨을 만들게 될지 더 웃긴 건 그거죠. 버블이냐 아니냐. 실적 나오는 버블이 어딨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실적들이 지금 나온 실적보다도 우리가 덜 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음. 제가 또 여러 군데서 혼내는데 제발 버블이라는 사전 좀 단어 좀 찾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버블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이 없어요. 부풀려진 걸 부풀려진 걸 버블이라고 버블이라고 하는데 하죠. 우리가 보는 지금 반도체 쪽은 실체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서 실체가 더 꽉차 큰데 있는. 우리가 그 실체의 크기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가까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그쵸, 거고 그쵸. 너무 이전에 잘못됐던 경험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클이었었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을 거라 제가 이제 많이 나가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더 좋을 거라는 고민보다는 어디가 끝일 거냐 고민부터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식이 틀린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좋을 게 뭘까? 그러면 혹시 이걸 발목을 잡을 건 뭐지? 이렇게 보는 건 되게 괜찮은 건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면 꼭질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계속 그것들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내려올 준비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과연 이 시장의 사이즈는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회로를 먼저 가동시킨 뒤 이것을 반대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네. 이건 리스크인데 이게 가능하네. 그렇죠. 점검해보서 이런 가는 건 좋아요. 되게. 근데 이거 먼저 보면서 아유 이제 여기가 끝일 거야. 지금 이렇게 좋은데 먼저 걱정하는 그런 시각은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야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되느냐는 얘기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또는 이럴 수도 있죠. 그 얘기가 틀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점인 거예요. 그 우리가 했는 우려의 사항,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지금이 아니라 한 2년 뒤에 일어날 일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실제 제가 보면 많은 질문들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우려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려는 맞는데 야 저거 한 2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부터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봤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반도체 주식에 뭐 6개월 주가 선반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선반영이 안 됐죠. 선반영이 안 됐다. 기업이 더 실적이 더 좋았으니까 우린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고 보고 왔는데 더 더 높았죠. 좋았잖아요. 그럼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더 좋다고 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반영이 되고 네. 땡겨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계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고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는 어떤 얘기들도 더 올라가면 올수록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끝을 봐야 되고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분석들이 뭐냐면 언제가 버블이 끝이냐 그 단어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게 지금 점검하는 건 맞는 건데 그것만 점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러는 순간 생각이 다치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모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무모하다니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체를 보면서 우리 하는 기대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무모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릇이 작은 거지. 공룡이 이만하게 있는데 네. 혹은 코끼리 다리만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을 넘어서서 길이라고 보고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서 네. 이거 뭔가 딱딱한 바위가 있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좀 맞습니다. 멀리서 저기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체 그 형태를 좀 바라보는 공룡 보면서 도마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멀리서 보고 또 조그마네 이렇게 그렇죠. 바라볼 수도 있다. 결국은요 이게 은근히 시장의 사이즈를 잘 볼 줄 아느냐가 되게 나중에 그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걸 못 봐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이건 지나보면 알거든요. 네. 지나보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있을 땐 그게 안 보여요. 왜?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쵸. 그런 사이즈를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전에 봤던 사이즈의 모든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겠죠. 내가 본 사이즈는 요만큼인데 얘네는 이만큼 크니까 그 사이즈가 너무 만큼 부담이라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일단 지금의 최근의 변동성이 있었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지금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30년 넘으면 저도 안 돼요. 그죠? 못 해요. 저 실력 네. 없어서 그거 안 그러니까 되고요. 뭔가 대응을 하지 안 돼요, 말아라. 안 돼요. 예.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더 잘한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드려요. 예. 그런데 뺏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량을 뺏기지 말고 예. 2주 전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사수하라. 집에다 쌀가마니 하나 꼭 갖다 놓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쌀가마니 무게에 있어서 이렇게 예, 누르라는 그냥 가만히 건데 그거 하나 못 따놓고 그냥 가만히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쌀가마니를 보면서 네. 우리 이선엽 대표님이 말했던 가만히 있자를 떠올리자. 다시 한 말씀 저도 못합니다. 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저도 흔들려요 보면. 흔들리긴 하세요? 당연히 흔들리죠. 어떻게 그래요? 안 흔들려요. 그만큼 이 불안함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도 흔들릴 정도면 저분들은 어떨까? 그쵸. 그러면 행동을 반대로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결국 오판의 모든 것들은 정신이 혼미해질 때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당황스러울 때 어려울 때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얘기 듣고 정신이 살짝 혼미했는데요. 여러분 쌀가마니 집에 하나씩 모형이라도 가져다 주시고 그걸 보면서 시장이 변동했을 때 가만히 한번 있어보는 태도를 저 개그맨 해도 될까요? 자, 오늘 또 재밌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투자를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AFW 파트너스 오늘 이선엽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선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프로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